사실은 특별히 기획으로 해서 시작된 건 아니고요. 취재를 쭉 오랫동안 해온 과정에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터졌죠. 7년 동안의 사연이 있어요. 다만 영화화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필요할까? 근데 아시다시피 영화는, 특히 다큐멘터리는 완성되기 전까지 놓고 싶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조금 더 밀어놨던 건데 아파서 방송 못하는 바람에 다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네요. 저는 이 영화 전체를 통해서 가리키고 있죠. 최순실이라고. 최순실, 말 없는 최태민. 이 사람들이 키맨이에요. 왜냐하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근혜 씨는 철저하게 최태민 일가에 의해서 기획되고 예정된 사람이었으니까. 제가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현몽, 최면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영화에. 따지고 보면 정치적 다큐인데 현몽이랑 최면술 얘기를 해야 돼. 거기서 중단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 전까지도 힘들었어. 근데 부동산 문제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재산 문제, 최면술, 현몽 이 단계에선 진짜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이게 언론이 들어가면은 빠져 죽는 늪지대죠, 늪지대. 나올 수도 없는 무덤인데 그거를 밝혀야 되는 사안이야, 이 사안은.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종교를 아세요? 뭔지? 몰라요. 드러나 있지 않아. 이거 너무나 우리가 정치인의 선택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인데, 그죠? 포기할 수가 없어서 계속 그 늪지대로 들어갔죠. 의미 있는 진술할 수 있는 분들을 여러 사람 만나게 됐어요. 그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싶고, 소송이 우려가 된다고 주변 우리 도와주시는 변호사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아마 최순실 씨나 박근혜 씨 같은 경우에 정치를 재개하고 다시 사회 복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른 모든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대통령의 7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절대 인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는 순간 이 사람은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기춘 씨나 모든 청와대에 있던 참모들이 7시간의 공백을 감추기 위해서 그 노력을 했던 거거든요. 온갖 불법, 탈법적인 노력을 포함해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공개가 되면 정치 복귀를 꿈꾸고 있는 박근혜 씨라든가 최순실 씨라든가 불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하튼 각오를 하고 취재를 했죠. 되게 사실은 기적적으로 만났어요. 지금은 너무나 그분이 그 이후에 이제 언론에도 등장을 하고 해서 공적인 인물이 됐지만 사실은 아무도 없었잖아요. 최태민, 박근혜, 최순실 뭐 이런 미궁에 빠져 있는 중요한 관계인데 그 관계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아무도 얘기해 줄 사람이 없었잖아요. 너무도 우리한테 중요한 세월호 7시간의 열쇠이기도 하고 이른바 박근혜 최순실 농단의 DNA이기도 한데 너무나 만나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최재석 씨가. 근데 아주 우연한 기회에 제보를 받았어요. 익명의 제보. 어디 지방 어디에 가면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해서 찾아갈 때 사실은 되게 두려웠죠. 저희가 한참 영화를 찍기 시작한 게 12년부터인데 박근혜 정권 서슬 10호를 때인데 당연히 그 사람은 박근혜 정부의 관점에서도 되게 요주의물이고 그 양반이 입을 여는 자체가 대단히 폭발력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미행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고 다이빙벨 이후 드러난 청와대 속기록을 봐도 이른바 대통령 수석비서관의 대수비 회의록에 봐도 저를 포함한 우리 제작 영화계 인사들에 대한 탄압과
감청, 자금 추적 뭐 이런 단어들이 항상 나오잖아요. 제 일신상에 상당히 위해를 받고 있을 때인데 더 이제 큰 위험의 정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위험지대로. 상당히 좀 짜릿했죠. 두려웠죠, 사실은. 근데 재밌는 거는 몇몇 언론사가 왔었나 봐요. 그 전에 냄새 맡고. 근데 저희한테만 문을 열어줬어요, 그분이. 그래서 왜 열어줬냐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데서 막 큰 차, 좋은 차 타고 이렇게 애들 다 오는데 어떻게 조그만 경차를 타고 거기서 뭐 뚱뚱한 뭐 이런 친구들이 몇 놈이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쟤들은 뭐 하는 놈들인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불러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극적으로 만나서 영화보다 더 극적인 대화가 시작됐죠. 그분과 함께. 발언도 발언이지만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최재석 씨는 최태민이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미스테리한 인물의 아들이잖아요. 그 카리스마라든가 그런 아우라가 남달라요. 큰 공장에 부속된 숙소에서 혼자 기거를 하고 계셨는데 저 구석에 드럼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인터뷰를 정신없이 하고 나오는데 깊은 밤이었어요. 근데 막 드럼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막 울려 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나가고 나서. 근데 되게 기괴한 느낌이었어요. 대단히 기괴한 만남이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신뢰를 쌓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사실 영화에는 그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자세히 안 나옵니다만은 대단히 여러 차례 만났거든요. 그리고 최재석 씨 당신도 최순실에게 득이 되지 않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밝혀야 되잖아요. 그게 자신한테 불리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럽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위해가 닥쳐와도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을 보도하겠다 라고 하는 몇 단계 저를 시험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가 진짜 또라이구나. 내가 밝히고자 하는 진실을 얘한테 얘기하면 얘가 어떤 일이 있어도 기사로 쓰는 아이구나. 그런 신뢰를 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실 사실을 밝혀나가는 과정의 동반자? 뭐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상당히 이제 내밀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과거 역삼동에 있던 그 최태민 씨의 본가,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일. 실제로 안방 너머에 별도의 방이 있었는데 그 방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금고가 있었고 그 방으로 드나들던 절대 권력자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 그 이후는 상당히 이제 조심스럽죠. 영화에는 다 담을 수는 없었는데 아마 짐작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진짜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색적으로 들렸던 것 같아요. (2012년) 가을 무렵부터 관련된 제보들이 여기저기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박근혜와 최순실 그분들이 다 그 동네에서 놀아요. 신사동, 첨당동.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술 마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제 취재 네트워크에 딱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둘 이렇게 들어오는데 뭔가 이상한 소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최순실의 남편 정윤회 씨,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얘기, 최순실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최순실 일가가 어마어마하게 부자인데 문제가 생겨도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하더라. 그리고 이권에 되게 문어발식으로 개입을 하더라. 그 중에 하나가 최순실 일가의 부동산이 엄청나다. 근데 그래서 자꾸 처분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취재하다가 최순실 일가의 부동산 전체 규모를 알게 됐어요. 이명박이랑 박근혜 씨가 당내 경선할 때 그때 최태민 얘기가 살짝 나왔다가 수그러들었어요. 그때 잠깐 나왔던 거랑 규모가 달리 더 큰 수천억대 비자금으로 조성됐을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이 추가로 드러났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취재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최순실 취재에 뛰어들게 된 거죠. 2012년 늦가을에. 사실은 그 무렵에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최순실과 박근혜 씨의 관계가 비즈니스 관계를 초월하는
다른 믿음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다. 그건 아버지 최태민의 영향 아래 유지되어 온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그 말이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면 괜찮아. 근데 그게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심각해서 이거를 반드시 알려야겠는데, 이를테면 제 보도를 통해서 나간 겁니다만 한복 신식 때 입은 거를 최순실 씨가 청와대 공조직에 있는데 비선으로 넣어줬대. 옷을 다 관리한대. 보석을 또 다 넣어준대. 이거는 보통 관계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사실 중요한 거는 종교적인 관계? 그게 제일 취재하기 어려웠어요. 그거는 둘밖에 모르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정말 측근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에 접근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죠. 대단히 정말 힘들었던 과정이다. 이렇게 기억이 되네요. 누구한테 얘기하려고 해도 이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황당해서. 그거는 일단은 검찰에서 별건 수사 과정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특검의 조사 결과도 기억을 못하세요. 특검에서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실제로 아무것도 못 밝혀낸 거거든요. 백서에 보면 진짜 아니 이렇게 수사가 됐어 할 정도로 하나도 수사된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뒤에 다른 수사를 하다가 최순실 이름이 나와요. 청와대 들어갔었다고. 올림머리 하려고 미용사만 들어간 게 아니라 2시 넘어서 최순실이 들어가서 비서관회의를 소집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국민들은 이미 그 시대를 우리가 지나왔다고 생각하고 놓치고 계신데,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매우 디테일하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상, 이 꿈의 세계는 물론이고 일상의 시간들을 지배한 장본인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월호의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7시간이라고 하는 그 공백이 클리어하게 풀려야 되거든요. 대통령 7시간은 박근혜 정권을 규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블랙박스거든요. 최순실과의 관계가 아주 농축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시간이 드러나야 박근혜 정권 전체 기간 동안 또는 그 이전에 최태민, 최순실 씨가 어떤 식으로 박근혜 씨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세월호 7시간 동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상호 설명이 가능한 대단히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블랭크로 놔두고 있다는 것은 과거도 정리, 청산이라는 이름이든 교훈을 위한 정리든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당장은 독재자 전두환 씨가 자연사 하시기 전에 시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전두환과 관련된 영화를 지금 편집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전두환 씨 아마 대면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 몇 안 되는 기자 중에 하나겠죠. 집 앞에서 이렇게 뻗치기라고 하잖아요. 뻗치기 하다가 인터뷰 한 적이 있죠. 근데 그런 내용들을 다 취합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제 재벌 개혁 문제, 쉽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 과제죠, 과제.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제가 삼성 엑스파일 보도했던 그 이후 이야기들 가지고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고마운 게 저는 그분한테 크게 2가지 팩트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주로 했어요. 뭐냐면 하나는 그분이 외로운 진술자, 제보자, 증언자로서
힘든 과정을 통해서 진술을 했고 그 결과 조선일보의 고위급 기자가 기소가 됐어요.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 검찰이 윤지호 씨의 진술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재판을 회부한 거예요. 그 무죄, 유죄 관계없이. 대한민국 검찰이 일단은 윤지호 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둔 것이고 두 번째로 제가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주목하고 많은 보도를 했던 것은 당시 장자연 씨가 사망했을 당시에 청와대와 국정원이 초기에 개입을 해서 공작한 혐의가 대단히 짙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이명박 정권 치하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 왔어요. 상당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장자연 사건이라고 하는 비극적 하나의 여배우의 사건을 정치 공작적으로 활용한 흔적이 크다. 근데 그 관련해서 국정원 직원들이 출연을 해요. 저의 보도에는. 근데 그 국정원 직원에 대한 얘기가 윤지호 씨 책에도 나오더라고. 일반인들은 잘 주목하지 않고 언론들에서 거의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윤지호 씨 책에 나오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주목해서 저희 취재한 내용이랑 상당히 부합하잖아요. 크로스 체킹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오랜 진술자로서 왜 다른 사람들은 안 움직이지? 다른 사람들은 왜 증언 안 하지? 이런 내용과 두 번째 국정원 관련성에 대한 얘기를 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로서는 윤지호 씨가 대단히 고마운 증언자이고 제보자예요. 취재원이고. 그런데 이런 과정을 방송을 하면서 경호에 있어서 신병이 상당히 두렵다는 말씀을 하셔서 당연히 우리는 좋은 취지로 좀 보다 안전했으면 좋겠다. 당일날이 3월 18일이 대통령께서 경찰에 과거 권력기관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라 라고 하는 취지의 지시도 있었던 상황이어서 이 경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고 네티즌들이 경호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댓글들이 올라와서 자연스럽게 이제 혹시 계좌 있으세요? 해서 공개된 게 이렇게 사실은 일파만파 커지게 됐는데 저는 지금도 윤지호 씨가 개인사적으로 어떤 오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고소할 수 있는 것이고 혹은 밝히면 되는 문제니까. 근데 윤지호 씨는 여전히 저에게는 의미 있는 사건의 제보자이면서 진술을 한 사람이고 그분을 돕기 위한 선의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커질 줄 사실 몰랐죠. 만에 하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발언을 하는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 돕는 게 인정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게 만약에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뭐 거기에 걸맞는 책임은 저도 져야겠죠.